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 음성 음향학 강의 연재한 게 있어요. 이거를 하나씩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거 같고요. 이거 같고 그다음에 뭐 소개글부터 음향학적 전략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성 음향학 강의. 그래서 어, 일단 음성 음향학이란 말 그대로 목소리의 음향에 대한 학문이에요. 음향학은 소리와 관련된 학문이라서 원래 기본적으로 목소리는 전부 다 소리죠. 그래서 목소리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성 음향학에서는 목소리의 음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즉 성대 원음이 어떤 음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것이 성도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을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대가 진동을 하면 여기를 지나면서 소리가 변조가 되죠. 어떤 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게 변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피치에서 똑같은 세기로 노래를 한다고 기타 통제 변인을 다 동일하게 묶어놨을 때 모음이 어떠냐,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혀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목구멍 넓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는 잘 공명되고 어떤 소리는 공명되지 않아요. 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 공명된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공명될 때 소리에서 어떤 변화 특성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코멘트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 부르면서 느끼는 현상들, 왜 그러는지 모르는 현상들, 예를 들면 소리가 솔이랑 라랑 너무 다르다. 솔샵까지는 내가 끌어올리는데 라는 안 되더라. 미파에서 소리가 갑자기 바뀌더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솔 라가 지나가면서 중성구로 갑자기 들어가더라.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음향학적 음, 포먼트 튜닝이죠.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소리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음향학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가르칠지까지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음성 음향을 배운겨라, 소리를 돌려라, 머리에 소리를 돌려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슴을 울려라, 뭐 머리를 울려라, 소리를 뒤로 당겨라, 앞으로 밀어라 등등이 전부 다 음향학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은 번외 이야기인데 발성교수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생리학, 역사 이걸 이제 많이 다루죠. 근데 여기 이제 음향학이 1920세기 중반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특히 21세기부터는 제일 핫한 부분이 네, 바로 음향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음향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거고요. 특별히 이제 생리학 요 부분은 발성기관이 동작하는 원리, 해부학이랑은 달라요. 해부학은 구조적인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는 반면에 어떻게 생겼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해부학이고요. 생리학은 요 놈이 동작하면 요 놈이 어떻게 된다. 요 놈이 이런 영향을 하면 어떤 게 이렇게 움직인다. 어, 생명체의 원리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동작하는 원리. 그러니까 생리학이 조금 더 발성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좀 더 복잡하고요. 좀 더 고차원적이고요. 단순 구조적인 해부학도 포함이 되고요. 생리학은 거기에 대해 호흡, 성대 등이 움직이는 원리를 말해요. 해부학이 정적이라면 생리학은 보다 다이나믹한 개념이죠. 넓은 범위에서 보면 목소리 음향학도 발성기관의 음향 특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생리학의 범주에 들어가야 사실 발성교수법 그 자체가 생리학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는 이제 맥락 있는 공부를 어,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 지식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에 대해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이제 뭐 후두를 올려야 되냐, 후두를 내려야 되냐, 어, 목구멍을 넓혀야 되냐, 목구멍을 좁혀야 되냐 등등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그냥 단순히 내가 보니까 여기 해부학을 보니까 요 이렇게 하니까 좀 비강목명을 써야 될 것 같아. 비강이 넓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거리들 중 제가 장담컨대 한 95% 이상은 과거에 다 논란거리가 됐던 것들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뭐 어떤 주장을 펴려면 과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말했네.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이 학자의 의견이 더 옳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지. 그냥 자기 혼자, 음, 자기 혼자, 혼자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소설을 쓰면 이제 곤란한 거죠. 예, 그래서 역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이제 뭐 해야 뭐 했었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저는 사고의 유연함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발성 교사들이 제일 누락돼 있는 부분, 유연함, 열린 자세. 음. 일단 이런 게 이제 발성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좀 이야기가 좀 생감이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은 이제 하모닉스의 생성, 성대원음, 포먼트의 형성, 포먼트가 어떻게 조절되는가. 자, 그러면 그 포먼트 조절되는 걸 어떻게 노래에 적용할 건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최근에 켄 보즈만의 Practical Vocal Acoustics 이게 2013년에 나온 건데 이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죠. 간단하고요. 그래서 음향학과 관련된 내용은 어, 19세기 중반이랑 말에 헬르몰츠가 이제 그 기반을 다 닦았고요. 거기에 보면 포먼트와 배음의 개념까지도 심지어 들어가 있어요. 음, 우리나라 흥선대원군 이런 시대 때 말이죠. 그리고 성악가 음영대라는 내용이 헬르몰츠에도 성악가 음영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링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바톨레뮤에서 이제 싱어스 포몬트에 대한 언급, 싱어스 포몬트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기 시작했고요. 다음에 이제 요한 준투버그가 포몬트와 배음, 성대 원음의 배음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생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그레이 밀러 이 사람은 이제 파보로티 더 킹 오브 세컨드 포먼트 튜닝으로 아주 유명하죠. 다시 보면서 해볼까요? 적어 보면서 맨 처음에 이제 헬름홀츠가 있다고 했어요. 헬름 홀츠 헤르만 원 헬름홀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생리학자이자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기본적으로 목소리 음향학의 골격을 다 구성했어요. 웬만한 거는. 즉 포먼트 배음과 포먼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가수 음영대에 대해서도 싱어스 포먼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음, 바톨레뮤 제가 스펠링을 모르겠네요. 바톨레뮤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가수 음영대를 이제 관찰하고 제시했고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요한 썬더버그 준트버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악과 음형대를 구체적으로 형성 조건에 대해서 여섯 배 법칙이라고 불리는 상호두관과 다음에 전체 성도, 직경과 너비 모두에서 형성 조건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소프라노라든지 뭐 테너도 마찬가지고요. 배음과 퍼먼트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튜닝이죠. 네, 튜닝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세 번째고요. 헬몰츠는 19세기 사람이에요. 바톨레미는 20세기 초, 음, 여기는 20세기 중후반, 현재까지도 아직 있긴 있죠. 근데 이 개념들은 20세기 중후반에 있었어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도널드 그레이 밀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여기는 이제 실용적인 음성 음향학에 대한 뭐 시발점, 음, 발걸음, 뭐 첫 발을 뗐다, 첫 발을 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일 대표적인 유명한 게 파바로티, The King of Second Movement Tuning. 여기에 대한 거, 이게 2003년인가 그럴 거예요.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바로 나오죠. 다른 데 봅시다. 네, 논문이 바로 나와요. 2005년인가요? 2005년인가 봐요. 어찌됐든 2000년대입니다. 이건 지워버리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네,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켄 보즈먼. 이 사람은 2013년대인데 음성 음향학, 실용적 음성 음향학의 개념을 확립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음향 성구, 어쿠스틱 레지스터 개념을 제시했고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 사람 켄 보즈먼 이 사람 보면 자잘하게 터닝이라고 불리는 이제 우리가 목소리 구역들 있잖아요. 제가 보컬 레인지 매핑 해가지고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보컬 레인지 매핑 해가지고 그림 보여드린 거 있는데 켄 보즈먼 이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뒤로 당긴다 혹은 앞으로 민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목소리에 어떤 어떤 음성 음역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쓰기도 했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볼까요? 캔보즈먼 키네스테지아. 음, 이 책에서 운동 감각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음, 어떻게 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키네스테시아가 운동 감각, 자기 수용체에 의해서 느껴지는 뭐 자세, 뭐 목구멍의 모양, 뭐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가슴에서 울리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목소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지, 어, 어떤 음향학적 근거가 있어서 목소리를 가르칠 수 있는지 그냥 경험적으로 가르치는 거 말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어찌됐든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음향학에 대한 개념을 이 사람이 거의 다 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용을 제가 이 책 내용을 제가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참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까지 뒤에 표현해서 담아서 이제 음향학적 전략 이 부분을 적어 나가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 더 있구나. 있고 이 사람은 6번 시대적으로 6번이라고 봐야 되나? 일단 봐야 되고 그러면 4-1번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4-1번이 아니고 뭐 번외 이건 누구냐면요. 인고 티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뭐 현재까지도 있죠. 21세기에 제일 핫한 사람은 당연히 인고 티체예요. 켄 보즈만은 음향학에 있어서 그렇지만 인고 티체는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거는 비선형 소스 필터 이론. 네. 그다음에 어쿠스틱 임피던스의 도입. 그러니까 어쿠스틱 임피던스는 원래 있던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 목소리에도 적용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 진동 유지, 네, 요거를 이제 규명을 해요. 음. 신경 흥분설과 근탄력 공기역 학설이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두 개도 그 어떤 것도 증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어,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 아저씨가 이분이 이제 비선형 소스 필터 이론의 어쿠스틱 임피던스 개념을 가지고 성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1초에 심지어는 1000헤르츠가 넘는 그 진동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다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위에 2부터 5까지는 켄 보즈먼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카피를 했고요. 참조를 했고요. 카피 안 했어요. 레퍼런스. 네, 참조를 했고요. 요 부분은 이제 인고티체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음. 어쿠스틱 임피던스는 비선형 소스 필터 이론의 일부예요. 예. 비선형 소스 필터 이론은 피치가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성대의 자기 진동 유지가 잘 되는 게 결국 발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거의 우리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 녹화를 해서 조금씩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